여의도 매니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PD입니다. 형님, 제가 여기 지금 여의도에 촬영을 오기 전에요. 용산에서 뭐 식사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용산을 들렸다 왔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아니, 그 동네 용산 개발 계획이 생각해보니까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뭐 선거 앞두고 있는데 요번에는 좀 되는 건가요? 아, 그 질문 진짜 많이 받아.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진짜 십수년 동안 이번에는 어떻게 개발 계획을 세워보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인 어떤 공정성 그리고 절차성을 완비하는 그런 작업이 거의 십수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제 되게 고비가 됐어. 그걸 그동안 10년 이상 뭐 여러 참여자들이 다 참여해서 이걸 같이 해왔는데, 이걸 어떻게 들어없느냐? 아,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 지금 원한대로 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생겼어. 그게 나는 이걸 조금 다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니, 정말 그 참여하신 혹시 관계자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가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이유가 생겼어. 그 이유가 두 가지야. 설명 좀 해주시죠. 하나는 AI고 하나는 코로나 때문이야. 자, 좀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일단 코로나19 이후 우리 직장 문화가 바뀌었지. 그렇죠. 어떻게 바뀌었니? 일단 뭐 비대면으로 뭐 줌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뭐 그런 이제 것도 생겨나고 뭐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맞아. 이거 근무의 좀 유연성이 좀 커져서 좋아졌다고. 그렇지. 바로 그 관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용산을 지금 원한대로, 원한이라고 한다면 그 현 시장님하고 그 전에 있었던 그 절차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방법대로 하면 서울시 큰일 날 수 있어. 이유를 설명해 줄게. 네. 일단 풀타임 문화에 네가 말한 것처럼 완전히 변화가 생겼어.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대규모 오피스 건물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이건 검증된 통계니까 전 세계적으로 확 줄었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텍사스 오스틴 같은 경우는 대형 오피스 건물들의 공실률이 25%를 초과했고, 이거 2025년도 통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직후에 그 통계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도 통계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리 외곽의 오드샌드, 이쪽 지역도 일부 지자체들 같은 경우 공실률이 역시 또 25%가 넘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이 대형 오피스 수요를 어디서 채울 거냐,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특히 작년도 기준으로 미국 직장인들 중에서 29%가 여전히 재택근무를 해. 그리고 미국 직장 문화가 재택근무에 대한 선호도가 생겨버렸어. 너도 한번 생각해봐. 그렇죠. 집에서 일할 수 있으면 집에서 일하니 아니면 회사 가니? 집에서 일하죠. 당연히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흔히 아이비 리그 출신의 탑 티어의 어떤 그 유능한 인재 있잖아. 그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저마다 제시하는 고용 조건 중에 하나가 재택이다. 재택 가능합니다. 아유, 저희 비자 붙으셨어요? 저희 마스터로 오세요. 저희가 마스터가 저희 비자보다 나은데 왜 더 좋은 거죠? 급여도 저희가 좋지만 무엇보다도 저희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뻑이 가는 거야.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집에서 이제 갓난아기 키우는 집은 일부러 회사 나가더라고요. 그런 또 반대 작용이 있었구만. 야, 이거 확 와닿네. 아닙니다. 저는 회사에 가겠습니다. 야, 그것도 좀 웃기다. 하여튼, 그래서 이 재택근무라는 게 당분간은 이 유능한 인재들을 포섭하는 정말 절묘한 당근책이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안 없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이제 확대되는 분위기인가요? 뭐 확대까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적어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미국 직장인의 29%가 여전히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건 이 정도 수준은 유지될 것 같아. 특히 탑 클래스의 회사들은 더더욱 이 비율이 높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4채 중에 한 채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하드웨어를 보강하는 정책으로 가면은 좀 뭐 실효성이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런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예전에 이렇게 우리 용산과 같은 가장 비싼, 지가가 비싼 지역의 그 엄청난 오피스 수요를 채워줬던 건 글로벌
회사들, 그러니까 다국적 회사들 아니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었는데 그런 회사들은 교용 규모도 워낙 클 뿐만 아니라 그 비싼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여력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대부분 그거를 빵빵하게 채워줬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 탑 티어의 기업들이 제시하는 근무 조건이 재택근무를 우리는 권장하고 있고 그게 허용 가능하다 했었을 때 그 많은 오피스들을 직접 홀드할 이유가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면 용산에 만약에 진짜 100층에 가까운 뭐 50층인지 100층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높다란 오피스를 대규모로 제공했을 때 만약에 그게 공실이 난다? 아우, 그건 참 이거 국가적인 재앙이야. 그렇죠. 이건 진짜 국가적인 재앙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 갤럽에서, 미국 갤럽이야. 우리나라 갤럽 말고. 갤럽 조사에서 미국 직장인의 59%가 주 2회에서 3회만 근무하는 하이브리드 워크를 선호하고 있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재택근무 허용이 아니라 자 저희는 일주일에 3일만 나오시고 나머지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것도 옵션으로 또 들어간단 말이야. 3일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냐 하면 이거 만약에 십수년 전부터 우리 서울이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또 그런 걸 유치해야 되고 하니까 이 대규모 오피스 어디다 또 세울 겁니까? 그게 십수년 전에는 그 일이 맞아. 내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에 초기 계획과 달리 중간에 코로나 터졌단 말이야. 그럼 이런 변화 어떻게 반영할 거라는 거야. 바로 이게 문제인 거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하나의 변수가 더 가미된 게 바로 뭐? AI. 이 AI 때문에 사무직 업무가 자동화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있어. 2033년인가 34년까지 총무팀, 인사팀을 제외한 전 직원 60만 명 해고가 목표야. 야, 그러면 아마존의 아시아 헤드쿼터를 한국에 유치해서 아마존 본사를 용산에 유치하겠습니다. 해봤자 5명 오나?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 아마존이 그 길을 먼저 성큼성큼 걸어가는 이유가 있어. 네가 예를 들어서 큰 회사를 설립했어. 네. 그러면 반드시 매달 나가야 될 비용들 중에 뭐가 있을까? 뭐 고정비 대표적인 고정비로는 뭐 임대료, 인건비, 네, 뭐 또 이런 뭐 R&D부터 시작해서 R&D 말고 마케팅, 또 또 뭐가 있죠? 아마존과 관련된 서버 이용료지. 서버 이용료. 이제는 조용중 대표님 저 결제 올렸는데 결제 좀 클릭해 주십시오. 클릭해 달라고 하지 도장 좀 찍어둘래서 안 하잖아. 네. 다 사내 결제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고객 관리, DB 관리, 예를 들어서 네가 영상 회사를 설립했어. 그러면 그동안 축적했던 영상 DB들 다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날라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 다 서버로 해야 되는데 그 서버 대표적으로 그런 솔루션 제공하는 회사 아마존이잖아. 그런데 아마존은 이제 앞으로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고객사들에게 추가로 브로셔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세일즈 해야 될 게 있어. 뭐냐? 아직도 생산 관리 사람이 하고 계세요? 이제 AI가 하면 되는데. 아직도 재무 관리 사람이 하고 계세요? AI가 하면 다 되는데. 아직도 인사 관리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그런 아마존의 설명을 들었던 많은 회사 관계자가 아마존 직원에게 되물을 게 뭐가 있겠어? 그러면 그런 아마존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미 혁신을 내고 있는 회사들 한번 내가 견학이라도 갈 수 있게끔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진짜 워킹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쓸모가 없는 수준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아마존 직원이 그런 질문에 설득력 있는 레퍼런스로 제일 제시하기 좋은 건 바로 뭐다? 본인들이죠. 저희 모르세요. 전 직원 다 내보냈고 인사팀하고 총무팀하고밖에 없어요. 뉴스 못 보셨구나. 저희는 60만 명이 다 나갔는데요. 이걸 하겠다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아마존이 사람 못 잘라서 무슨 혈안이 되어 있는 악독한 기업이 아니라 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들의 비즈니스 업태가 스스로 증명해줘야 되는 거야. 많은 고객사들에게. 저희는 다 AI가 하는데 이래야지만 저희도 그럼 그 솔루션 받아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정리하자면 그러면 대규모 오피스에 그 많은 사무직 직원들을 고용해야 될 회사들 몇 개나 남을까요? 야, 그 정도 규모의 회사들이 용산을 채울 텐데. 예, 원래는 채워야 되는 건데 어. 채워야 되는 건데 야, 참. 그래서 이거 제 개인 의견 아닙니다. 저 말고도 저도 이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학자들 중에서는요, AI 도입을 좀 빠르게 예측하는 사람들은 한국같이 무조건 신규 비즈니스, 신규 기술 이런 거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2030년 되면 오피스 공급 공실률이 바로 AI 전환으로 인해서 사상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많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린 걸로 정리를 해보자고. 용산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기회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해 줄게. 전 세계 서울과 같은 정말 최상급 도시. 제가 우리 여의도 맨션에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은요, 글로벌 빅10 안에 들어가는 도시예요. 빅10 안에 들죠.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상하이, 도쿄, 싱가포르, 서울 이 네 개가 거의 1등을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 경합을 벌이는 그런 수준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를 비롯해서 이쪽 공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서울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가 하나가 새로운 산업을 담을 그릇이 서울 한복판에 있어. 그게 바로 뭐다? 용산. 용산이야. 다른 나라는 없어. 왜 없냐 하면 이미 그 수도의 한복판은 어떻게 돼 있겠어? 빼곡하잖아요. 빼곡해. 빼곡하잖아요. 그걸 비워놓은 나라가 있다고? 그런 나라가 없어. 대부분 어떤 새로운 산업, 인더스트리가 잉태되면 그 잉태된 산업을 빠르게 내재화해서 도시 성장, 더 나아가서 국가 성장으로 배양하려면 그 거점이 어딘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 사람들이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해서 얼굴 보고 바로 맞대서 아이디어 서로 내고 쥐어짜고 해서 사업하고 이게 속도가 빨라야 되거든. 그러면 원격으로 이메일 쓰고 이메일 받고 다시 이메일 쓰고 이메일 받고 어쩌다 제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한번 회의 한번 하시죠. 속도 안 나옵니다. 그게 이론상으로만 가능하지 맞아. 실제로 일을 해보면은 안 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정확한 지적이야. 우리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줌 회의하면 되죠. 아닙니다. 그거 진짜 비즈니스 모르는 분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반드시 대면을 해야 되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저희 후세 세대인 MZ 이하인 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진짜 줌이나 대면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AI, 디지털 네이티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이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은 모두 다 거쳐왔잖아요. 맞아. 한 번 사람을 직접 본 것과 그리고 술 한잔 한번 하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한 것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골프에도 같이 치면서 농담도 하고 뭐도 한 것 다른 거예요. 이게 한참 이게 도장에서 이제 사인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저는 그 시기에 이 사인만 해도 되나 이렇게 약간 불안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많았거든. 이거 사인 도용하면 어떡하냐고 도장 가져오라고 막 그런 사람 많았어요. 네, 무조건 이거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정리하자면 바로 그런 것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뭐라고 할까요? 과도기라는 게 다 있는데 그러면 그런 지금 AI니 자율주행이니 피지컬 AI니 이런 것들을 잉태할 어떤 공간이 도쿄의 시내 한복판에 있느냐? 없어요. 그거 이제 그 항공 사진들 이렇게 있잖아요. 뉴욕 찍은 거, 파리 찍은 거, 이렇게 도쿄 찍은 거, 상해 찍은 거. 봤지? 빼곡해요. 빼곡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산처럼 중심질수록 높은 그렇죠. 빌딩이 있고 바깥으로 가서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도심지일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 도심지에 그 우수한 사람들이 새로운 인더스트리가 생겨서 우리 이번에 무인 택시 해보자, AI 해보자, 로봇 해보자 했는데 그 거점이 우리로 따졌을 때 저기 천안에 있거나 대전에 있거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나중에 그 기능을 할 곳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도심지 안에 있었을 때 속도감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용중이가 얘기했던 뉴욕이나 도쿄나 이런 데는 도심지에 그런 공간을 따로 찾기도 어렵고 우수인재들이 또 같이 많이 있는 곳이 또 어디냐 하니까 봤더니 학교라서 학교 안에 랩실 단위로 그런 걸 산학협력으로 만드는 곳들이 간간히 있어. 근데 파괴력이 많이 떨어져.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굴곡진 역사 때문에 대한민국 한복판이 그렇죠. 텅 비어버렸어. 예. 원래 미군 기지 있었고, 뭐 청나라 군대에 있었다가 청나라 군대 있었던 곳이고, 예. 그래 정확하게 예. 거기서부터 해야겠네. 예. 청나라 군대 있던 데를 또 일본군이 좀 사용했던 데를 갑자기 미군이 또 쓰게 된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 한복판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부지가 생긴 거야.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야. 예. 그 다음에 2026년도부터 본격화되는 AI의 큰 물줄기는 공간 기반형 AI야. 이제 챗 GPT나 제미나이나 엔트로픽처럼 웹이나 앱상에 있는 AI가 아니라 공간에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 자율주행 버스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물류. 스마트 물류 다 공간에서 이걸 해야 되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이걸 해봐야 되는데 이걸 저 변두리 지방에서 이제 잉태된 어느 산업단지에서 실험하는 것과 실증하는 것과 도심 한복판에서 그걸 가지고 한번 인큐베이팅 하는 거는 결이 달라. 그렇죠. 지금 21세기의 산업을 잉태하고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속도인데, 그렇죠. 이야,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이 갑자기 그걸 잉태할 수 있는 엄청난 공간이 생겼다? 그럼 그런 새로운 문법을 적용하고 또 새로운 바뀐 환경들, 이제 대규모 오피스만 꽉꽉 채우자. 이거 다 거덜난 건데, 그거를 반영 안 하고 이게 십수년 전부터 했던 건데 이제 와서 또 들없는다고? 나는 그냥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이 시간 쓰고 돈 들이고 참여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바뀐 환경 반영 안 하고 그냥 하면 그렇죠. 난 큰일 날 것 같아요. 차원이 좀 한 차원 높아졌다고 봐야 되잖아요. 뭐 하드웨어적인 거, 막 높은 고층 빌딩 막 조감도 그려놓고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시대는 많이 지났어요. 아니, 조감도 높은 거 그려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그릴 때 스마트 빌딩화하고 그걸 실증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걸 사업화해서 도시의 가장 중심지를 누군가에게 내주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기회를 줬으면 그걸로 인한 부가가치를 다시 도시민과 국민들에게 나누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큰 빌딩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외국계 그 기업이 거기 들어와서 쓰는 그 형태는 안 된다는 거지. 용산을 층고를 낮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네, 그렇죠. 금싸라기 그잖아. 땅이네. 금싸라기 땅인데. 그런 전 세계 그렇게 도시를 쓰는 나라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상황이 바뀌었으면 10년이 걸렸지만 또 바꿀 수밖에 없는 게 미래지향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지금 가장 그게 걱정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그 십수년 동안 그 관계자들 또 기획한 사람들과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제가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사자였던 사람은 자기가 말 바꾸기가 그잖아. 그러니까 실수라고 인정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럼 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와서 자기가 오케이 좋네 야 이거 괜찮겠는데 했다가 갑자기 근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거 다 아닌 것 같아 이 얘기 못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외통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려는 관성이 생길 수가 있어.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앞서 다시 제가 열거해 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형 오피스들이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사례는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세계적인 현상이야. 그러면 이 세계적인 이 공실률이 높아지는 걸 옆에서 봤던 또 다른 도시들 아니면 그 해당 도시의 또 다른 지구들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 이용객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대표적으로 뉴욕 같은 경우는요, 십수년 전부터 기획해 왔던 것들에 대한 일부 용도 변경과 계획을 바꿔서 그 뉴욕의 금융지구에 그 25 워터 스트리트라는 데가 있어. 네. 여기에 오피스 건물 1320 오피스 건물을
1320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주거 건물로 바꿔버렸어. 아, 주거 건물로 오히려? 바꿨어. 왜냐면 그 오피스 건물 다 채울 수 없으니 도시에 지금 집값도 좀 떨어뜨려야 되고 도시 중심지에 살고 싶은 수요도 사람들이 많으니 쾌적한 또 그렇지. 환경을 그럴 제공하는. 거면 그냥 이 빌딩 전체 못 채워. 야, 그러면 주상복합으로 건물 그냥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텔 주거형 오피스텔로 채워. 이걸 한 거야. 그럼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들 많아요. 아, 그럼 교수님 그 글로벌 탑티어의 기업들이 사람들 사는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 누가 입주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이건 설계적으로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의도도요. 여기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 있는 부지가 일부 층은 메리어트 호텔이 쓰고 일부 층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가 달라. 그러니까 이쪽 거주자들이 들어가는 입구는 애들 유모차 끌고 뭐 더현대에서 장 보고 자 집에 가서 우리 맛있는 거 뭐 해먹자 하는 그냥 부부들이 그 유모차 카트 끌고 이쪽 그 주거용 전용 입구로 들어가서 주거 전용 엘리베이터 타고 주거들 하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 층으로 가. 근데 호텔 이용하는 사람은 캐리어 끌고 그렇지. 캐리어 끄고 메인 로비 통해서 호텔 입구 쪽으로 들어와서 호텔 투숙객들만 이용하는 층만 체크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타고 그걸로 가는 거야. 그거는 뭐 말씀처럼 그 건축 설계로 충분히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미 많은 그 지역에서 용도 변경을 했어. 그리고 타임스퀘어 인근에 5 타임즈 스퀘어인가? 내가 정확한 그 지역은 까먹었는데 38층 건물 전체를 여기는 아파트 바꿨어. 야, 이거 대형 오피스 안 되겠어. 그래서 공기 지연되고 설계 변경되면 또 돈인데도 불구하고 공실을 그렇게 큰 부지에 생기게 만드는 엄청난 실수를 하느니 차라리 지금 아파트 더 지어야 된다. 이거 선택한 거야. 이게 처음에 이제 단추를 잘못 꼈다는 걸 느끼는 순간 바로 단추 다시 풀러야 돼요. 맞아. 네, 그거 뭐 밀어붙였다가 야, 너 진짜 정확한 표현 해준 그게 거야. 가장 빨라요. 맞아.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아예 의회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 6월 달에요, 오피스를 주거 전환할 수 있는 촉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101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지금 응모를 해서 61개 이걸 선정해서 대규모 주택을 짓고 그 중에 일부는 사회형 주택 짓는데 그 공간을 바꾸는 걸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럼 대체적으로 다 이제 주거 공간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하네요. 왜냐하면 우리 서울도 지금 주택난 부동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뉴욕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을 수 있는 곳은 더 공급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론인 거야. 그래서 그걸로 많이 바꿨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할게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용산의 대규모 오피스를 공급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어떻게요? 종로 을지로 일대 초토화돼. 그렇겠네요. 그렇지. 네. 새로 더 좋은 빌딩 생겼어. 아니 너무 가까워요. 맞아. 네. 이거는 멀리 작심하고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을지로에 30년 된 빌딩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중견기업들, 대기업들 많고 많아요. 또 다국적 기업들 중에서 맥킨지를 비롯해서 거기 근처에 많이들 있어. 그렇죠. 물론 맥킨지는 좀 좋은 거 있는 건물이지만 하여튼 AT 커니도 거기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영풍 빌딩이니 어디니 나 이름 다 열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좀 오래된 거 리모델링해서 쓰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야, 용산에 끝내주는 건물 들어서 글로 이사 가자. 싹 다 빠지면 그렇죠. 을지로 종로 상권 초토화됩니다. 뭐 오피스에서 한강 보이잖아요. 그럼 그래 그 조망권마저도 끝내주겠지. 그렇죠. 그리고 그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 재직자들은 또 용산에서 살면 그들이 좋아하는 아침 조깅 그렇죠. 한강변에서 하고 끝내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자, 정리하면 이게 플러스 알파가 지금은 아닐 수가 있어요. 이쪽 거 빼서 저쪽 거 넣다 보면 구시가지 상권마저도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원한 고수를 조금 뭐랄까요? 좀 희망했던 관계자분들, 현직자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좀 있으시면 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담당자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야 간곡하시겠지만
이거 절대 나쁜 짓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잘 설득하시고, 그리고 뭐 위약금이나 아니면 뭐 줘야 될 거 돈 있으면 행정 절차 다 거쳐서 주실 거 주시고, 지금이라도 바꾸지 않으면 외국 도쿄나 뉴욕이나 다 부러워하는데 서울은 한복판에 큰 빈 땅 생겼다고, 그거를 그냥 원오브댐 강남에서 볼 수 있는 비슷한 빌딩, 종로에서 볼 수 있는 비슷한 빌딩, 여의도에서 볼 수 있는 비슷한 빌딩 짓는 차별화가 거, 뭐 전혀 안 되는 거죠. 그걸 또 짓는다고요? 저는 이건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 공직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정치권에서 좀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정치권도 예를 들어서 이런 입장인 경우도 있잖아. 누가 그런 일을 하는 시장으로 나왔는데 십수년 내리 그거 하자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말 바꾸기가, 그러면 그거 하자고 했던 그 줄줄이 있었던 회사들 관련자들은 너 안 찍는다 이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 그럴까봐 또 원한 고소하려는 기질도 있을 수 있거든. 어렵네요.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